이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진술서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윤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 채무증대 경위서라는 거예요. 채무증대 경위서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작성 팁,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억나는 사례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할지 대충 작성을 할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첫 번째, 채무증대 경위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생이라는 건 채무자 쪽에서 회생 개시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 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채가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갈 게 없어요. 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기관이 발급해주는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내 재산이 얼마다, 내 급여가 얼마다, 내 부채가 얼마다,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왜 이 빚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원에 알려줘야 되는 거야. 비트코인을 했다, 무슨 사기를 당했다, 도박을 했다, 주식을 했다, 엄마 아빠 빌려줬다, 생활비 돌려막았다, 이 사유들을 법원이 숫자로만은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추가생계비가 인정돼야 되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원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채무증대 경위서에다가 적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직원들 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니면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적어야 되냐면, 추가생계비라는 걸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인 아니면 2인, 3인 생계비의 일부분을 우리가 최저생계비라는 명목하에서 법원은 내가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많이 있다거나, 병원비가 많이 든다거나, 교육비가 많이 든다거나, 월세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추가적으로 내가 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추가생계비를 별도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왜 이 추가생계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채무증대 경위서에 상세하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식, 코인, 도박, 이런 소위 얘기하는 악성 채무들, 그 다음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채무들은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주식, 도박, 비트코인 하신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 주식, 도박, 비트코인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날린 돈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하면 안 되는 사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채무증대 경위서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숫자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채무자의 고유의 어떤 사정들을 법원에 어필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변제금 깎아달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작성 팁을 말씀드릴게요. 수필식으로 5장, 10장 작성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요청드린 폼에 딱 맞게 그냥 한 장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작성하실 때는 성장 과정,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셨고, 아니면 고아였고, 이런 여러 가지 성장 과정들 있잖아요. 특이한 것들, 좀 안타까운 사정들, 그런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부채 증대 사유, 내가 왜 빚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부채 증대 사유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불우하게 살아왔는데 결혼을 일찍 했는데 뭐 남편이 완전 개차반이어서 혼자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안타까운 사정들. 아니면 아기가 아파가지고, 아니면은 아기 교육비에 뭐 쓴다고, 아니면 남편 사업이 망해서, 이런 채무증대의 구체적인 사유들 적으세요. 그 다음에 변제가 불능한 사유들, 솔직히 채무증대 사유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빚이 어느 시점까지 늘어났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돌려막고, 언제부턴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고, 언제부턴가 실직을 하고 아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들이. 그런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계획, 내가 앞으로 회생위원님이 아니면 채권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채무를 조정해주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회생을 하겠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재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 앞으로의 각오 같은 거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부채 증대 사유, 그 다음에 어느 순간까지 빚을 내가 좀 갚다가 언제부터 못 갚게 됐을 거잖아요. 이 변제 불능 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회생을 인가시켜주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요거 적으시면 되고, 안타까운 점들을 충분히 풀어내세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점들, 법원이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비중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비트코인을 해서 뭐 얼마를 땄는데 그때 내가 그만뒀어야 되는데 얼마를 빼가지고 이걸 또 주식에 넣었는데 이게 또 주식이 또 한참 오르다가 내가 한 3억까지 벌었는데 이게 떨어지고, 그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 아기가 아팠다, 진단서,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 남편의 파산 신청서라든가 법인의 뭐 파산 신청서, 회생 신청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 당했으면 뭐 고소장, 아니면 민사로 돈을 청구했으면 소장,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하세요. 그러면 법원이 믿어줘요. 그리고 변제금 산정에 반영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오늘 본 건데 뭐였냐면 진술서 초반에 일 잘하는 저희 직원분께서 어떤 걸 넣었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급여가 되게 높은데 이분은 매달 높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빵 받는 그런 직장이에요. 대기업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가용소득이 엄청 높은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1억이야.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세후로 한 600, 한 2, 30 들어오거든요. 근데 평달에는 400, 400, 400, 400, 400 받다가 갑자기 1, 2월 달에 보너스로 3천, 4천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620만 원의 실수령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했을 때 한 달에 한 400, 500 막 이렇게 이 정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달에 400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변제금 어떻게 내요? 못 내잖아요. 그런 사정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400밖에 안 들어. 근데 내 연봉은 되게 높고 이 가용소득이 한 달에 400을 초과하니 이 가용소득을 변제금 전부에 투입하면 사실상 내가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제금은 내가 충분히 낼 테니 총 변제액은 고정을 해두고 기간을 좀 쭉 늘려주세요 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뭐 애도 있고 월세도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제가 개지 신청서 확인한 건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 회생위원님 받아줄 것 같아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두 번째, 요거는 되게 기억나는 거예요. 회생위원님이 가끔 변호사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책임자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 보정은 어떻고 저 보정은 어떻고 좀 처음에 뭐라 하시더라고요. 네, 뭐라 하시다가 근데 요거는 왜 추가 생계비를 안 넣었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채무자의 사정을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메모해두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20분 뒤에 전화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하고 20분 뒤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착한 천사 같은 회생위원이 사무실에서 전화해. 그러니까 나가서 걔네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진술서를 읽어봤는데 진짜 딱하고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요거 콕 집어가지고 추가 생계비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일정한 변제금이 안 나오면 법원이랑 다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법원은 더 내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제금은 좀 맞춰서 들어가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왜? 어느 정도는 빚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정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회생위원이 자기가 판사님 설득해 보겠다고 추가 생계비 넣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변제금이 너무 낮을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그런 천사 같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개시가 났죠. 요런 거 진술서 잘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최근에 있는 건데 요 분이 지병이 생겨가지고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 수술 비용이나 재건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병원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 신청을 적어는 놨지만 좀 떠듬떠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천사 같은 회생위원님이 전화가 와서 어느 정도 넣으라고, 지금까지 한두 달 정도 낸 요거 재건 성형비라든가 이런 것들 넣으라고 자기가 판사님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술서에 안 적었으면 이런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러니까 진술서를 잘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진술서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유가 없는데 나 불쌍하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런 건 택도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고 추가 생계비라든가 기타 법원에다가 내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 진술서에다가 꼭 적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채무증대 경에서는 숫자가 아닌 글자로 법원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빚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요러요러는 추가 생계비 같은 거 좀 인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원이 여러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정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원을 설득하기 편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쓰시고 쓰시면서 반성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흥청망청 탕진한, 아니면 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입힌, 어찌 보면이 아니야. 나쁜 거야 이건. 빚을 제대로 못 갚는 게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 사정들을 적으시면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성 팁 말씀드렸어요. 성장 과정, 부채 증대 사유, 그 다음에 빚을 왜 못 갚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실제로 좀 반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안타까운 점들은 부각을 좀 시키시고 본인이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입증 자료,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라는 입증 자료들, 다쳤으면 진단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입증 자료를 첨부를 하세요. 법원이 그냥 선생님 말만 무작정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해서 채무증대 경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샘플을 저희 카페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한 2개 정도 최근에 작성된 괜찮은 것들, 그런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이 채무증대 경위서를 시간을 좀 가지고 꼼꼼하게 잘 적어보세요. 회생 절차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회생 절차가 끝나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이 사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